여러분 안녕하세요. 기획서로 형사 러프입니다. 날씨가 정말 많이 추워졌는데 다들 건강들은 챙겨 가시면서 공부들 하고 계신가요? 요즘 주변 사람들을 보면은 독감도 정말 무서운 것 같더라고요. 다들 공부하시느라 몸도 마음도 뒤로 한 채 공부하시는 분들 계실 거라 생각하는데요. 건강 챙겨 가시면서 공부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험해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사실 이렇게 오랜만에 다시 인사드리게 되면서 어떻게 지냈는지, 어떤 준비들을 해왔는지 알려드리고 싶은 것들도 정말 많지만 추후에 나눠보기로 하고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번에 23년 1회차 일반 기획이사가 2월달부터 시험 일정이 잡혔어요. 그래서 이전에 약속드렸던 것처럼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때껏 알려드린 흐름 잡기 공부 방법으로 어떻게 시간과 공부를 모두 잡아갈 수 있는지 23년 1회차 함께 하면서 모두 다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시험 자료는 제가 직접 제작한 개념 정리 파일을 가지고 설명드릴 예정이고요. 자료는 아래 하단에 스마트 스토어 링크로 들어가시면 구매가 가능하시니까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강의 스타일은 이전 강의들과는 조금 다르게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오늘 첫 번째 강의인 재료역학 흐름 잡기부터 시작해서 동력학까지 각 한 강의마다 한 과목씩 한 번에 흐름을 어떻게 잡아가는지 알려드릴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이 개념들을 가지고 기출문제들을 어떻게 풀이해가면 되는지까지 연결시켜서 알려드리는 방향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시간이 많이 없으신 분들 또는 암기식 공부를 하기 어려우신 분, 비전공자분들 이 모두를 고려해서 강의 설명 드릴 테니까 지금부터 저랑 함께 재료역학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죠. 강의 설명에 앞서서 여러분들께 미리 양해 말씀 하나 전해드리고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때까지는 강의 시간을 최대한 40분을 넘지 않도록 찍는 게 제 목표였는데 개념 정리를 찍는 강의만큼은 한 번에 쭉 설명드려야 효과가 있어서 강의 시간이 좀 길어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최대한 담백하게 담아볼 테니까 끝까지 집중하시고 같이 따라와 주세요. 만약에 정 강의가 길어진다고 생각되면 강의를 두 번으로 나누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강의는 재료역학 개념 잡기입니다. 우리 하중이라는 개념을 살펴보면 정하중과 동하중으로 나눌 수 있고 정하중은 단면에 수직하게 작용하는 수직하중과 단면에 평행하게 작용하는 전단하중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동하중은 힘이 주기적으로 변화하는 반복하중, 그리고 힘의 크기와 방향이 모두 변화하는 교반하중, 그리고 충격하중으로 세분화할 수 있게 됩니다. 재료역학은 정력학이라고도 불리는데요. 말 그대로 정지한 물체에 작용하는 힘과 이에 따른 변형을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위하중 개념에서 빨간색으로 표시한 정하중에 대한 개념을 배우게 되는 학문이다 라고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수직하중과 전단하중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더 살펴볼 건데요. 수직하중은 물체를 당기는 인장하중, 그리고 미는 압축하중, 중심에서 편심되어 작용하는 구피하중으로 나눌 수 있고 전단하중은 가위처럼 자르는 직접 전단하중과 비틀림 하중으로 세분화시킬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나요? 자, 근데 우리 하중만 안다면 물체를 해석할 수 있을까요? 뾰족한 송곳으로 책상의 한 지점을 100N으로 찌르는 것과 손바닥을 이용해서 100N의 힘을 책상에 내려치는 건 절대로 똑같은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다. 이처럼 같은 하중값을 주어도 물체의 단면적에 따라 물체가 받는 스트레스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를 통일화시키기 위한 개념인 응력이라는 개념을 도입하게 됩니다. 이제 아까와 같은 경우 하중 100N이라는 값은 동일했지만 송곳에 비해서 작용 면적이 상대적으로 컸던 손바닥의 경우가 물체에 주는 데미지가 훨씬 작다라는 걸
정량적으로 계산할 수 있게 된 거죠. 이를 응력이라고 불러줄 거고요. 응력은 하중이라는 말 대신 응력이라는 말을 붙이면 됩니다. 인장응력, 비틀림응력 등과 같이 말이죠. 자, 이제 하중을 이용한 응력이란 개념을 배웠으니까 두 번째는 변형률에 대한 개념을 배우셔야 됩니다. 변형률은 응력에 의해 물체의 치수가 변형되는 정도를 의미했고요. 수직응력에 의한 수직 변형률과 전단응력에 의한 전단 변형률로 나눌 수 있습니다. 수직 변형률은 물체가 받는 외력, 방향으로 작용하는 종 변형률과 그 외 다른 축에서 작용하는 횡 변형률로 나눌 수 있었고요. 계산하는 방법은 어렵지 않아요. 처음 길이분의 변형량으로 구해주시면 됩니다. 엿가락을 길이 방향으로 늘린다고 생각해 볼 때 길이 방향은 입실론 변형률만큼 늘어나게 되지만 그 외의 방향은 입실론 다시값만큼 줄어드는 현상을 정량적으로 표시할 수 있게 된 거죠. 느낌으로는 아시겠지만 이 입실론과 입실론 다시값들은 서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실론분의 입실론 다시값을 푸아송비라고 표현하고 앞으로 이 값을 이용해서 많은 문제들을 해석해 나갈 예정입니다. 참고로 문제에서는 푸아송비의 역수 개념인 푸아송수 m을 주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헷갈리지 않도록 조심해 주셔야 됩니다. 여기까지 되셨나요? 계속 가볼게요. 전단응력에 대한 변형률은 조금 특이한데 그림 보시는 것처럼 하중에 의해서 찌그러지는 정도를 표시한 값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습니다. 원래 정확히 구하는 방법은 L분의 람다 해서 탄젠트 감마로 구하는 게 맞지만 감마 값이 매우 작을 경우에는 탄젠트 감마를 그냥 감마로 단순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단 변형률 감마는 L분의 람다 이렇게 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재료역학 개요의 마지막 부분인 응력 변형률 선도입니다. 사실 일반 기계 기사에서는 이 선도의 개념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세히 보지 않고 넘어가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재료역학은 이 응력 변형률 선도가 가장 핵심이고 이 선도를 해석하기 위해서 재료역학을 배우신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정말 중요한 부분이에요. 앞으로 관련된 분야에서 실무를 하시게 되면 많이 느끼시게 될 거라 생각합니다. 서론이 좀 길었는데요. 아무튼 우리 정력학을 해석하기 위한 응력과 변형률 개념을 배웠으니까 이 둘의 상관관계를 표현하는 선도를 배우게 될 거예요. 물체마다 선도는 아주 다양한 그래프를 그리게 되지만 일반적으로는 위 그래프와 같은 선도를 그리게 됩니다. 많이들 봐오셨던 부분일 거예요. 그리고 이 그래프를 저는 5가지 정도로 나누어서 설명드릴 건데요. 첫 번째는 비례한계 구간입니다. 비례한계 구간은 응력과 변형률이 선형적으로 비례하는 구간입니다. 아직 배우진 않았지만 후계 법칙이 성립하게 되는 구간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재료역학 문제의 대부분은 이 비례한계 구간에서 해석하게 되는 문제들이 많이 나오게 될 거예요. 그 이유는 조금 있다가 다시 설명드릴게요. 두 번째는 탄성한계 지점입니다. 모든 물체는 외력을 제거했을 때 되돌아갈 수 있는 탄성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탄성만으로 완전 복귀가 가능한 한계 지점을 의미합니다. 이 탄성 한계 지점은 시험에는 거의 나오진 않지만 아주 중요한 개념이 될 거예요. 왜냐하면 이 지점이 바로 기계 수명의 임계점이라고 불리거든요. 무슨 말이냐 하니까 물체를 설계할 때 재료의 탄성 한계가 넘어가도록 설계를 하면 설계는 완전히 잘못된 설계라는 거예요. 탄성 한계 지점을 넘어갔다는 말은 물체가 소성 변형을 하기 시작한다는 말이고
이는 기존 설계했던 상황과는 달라지게 된다는 말이니까 파괴될 우려가 아주 높은 설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설계할 때는 반드시 탄성한계 지점 아래에서 설계를 해야 하고요. 이 탄성한계 지점을 특정하기가 쉽지는 않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항복점과 극한강도 값에다가 안전율 개념을 도입해서 물체를 설계하게 됩니다. 그래서 재료역학 문제에서는 실질적인 설계 부분인 비례한계 구간에 대한 문제가 많이 나오게 되는 거죠. 항복점 이상 값에서는 연구의 목적이 크지 실무적인 해석은 아니거든요. 계속해서 세 번째, 항복점 구간입니다. 항복점을 조금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말 그대로 물체가 외력에 순간적으로 항복하게 되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그래프 선도를 보시면은 이렇게 응력 변화는 거의 없고 변형률만 쭉 늘어나게 되는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항복점을 지나게 되면은 다시 정신을 잡고 물체가 마지막 힘을 짜내게 되고요. 그 힘의 종착 단계인 네 번째 극한 강도입니다. 물체가 견딜 수 있는 최대 응력 지점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이 이후부터는 네킹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극한 강도 이전에는 물체가 전체적으로 고르게 단면적이 변화했다면 네킹은 국소적으로 단면적이 급격하게 감소하게 되는 현상이죠.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지는 조금 딥하게 들어가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은 이 정도로만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첫 번째 파트인 개요 부분이 끝났어요.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감히 말씀드리건대 전공자분들 또한 수없이 많이 들었고 아주 기초적인 부분이었다고 생각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흐름으로 공부를 해보신 분들은 많지는 않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반드시 흐름으로 계속해서 가져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챕터는 응력과 변형률에 대해 좀 더 깊게 들어가는 이해 단계입니다. 우리 아까 물체의 외력을 가하게 되면은 변형, 즉 단면적이 변화한다고 말씀드렸고요. 응력은 단면적분의 하중이었으니까 실질적으로는 물체가 받는 응력은 단면적 변화를 계속해서 고려해서 해석하는 게 올바른 해석 방법입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이 물체의 매 순간의 단면적 변화를 고려해서 해석하기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해석의 용이성을 위해서 단면적의 변화를 고려하지 않는, 즉 처음 단면적 분의 하중으로 계산하는 공칭응력, 노멀 스트레스라는 개념을 도입하게 됩니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료역학의 모든 문제와 실무에서는 공칭응력으로 물체를 해석하게 될 거예요. 하지만 특별한 경우에는 지능력으로 계산을 해야 할 때가 있을 거고요. 지능력은 공칭응력 시그마 플러스 시그마 곱하기 입실론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변형률 개념도 똑같아요. 단면적 변화를 고려하지 않은 공칭 변형률과 고려한 진 변형률로 나눌 수 있게 되는 거죠. 다음은 후계 법칙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비례한도 내에서 물체의 응력과 변형률이 서로 비례관계가 성립한다는 법칙입니다. 시그마는 E 입실론, 타우는 G 감마라는 방정식이 성립하게 됩니다. 이 식을 이용해서 2축 응력 또는 3축 응력 작용 시에도 변형률을 해석하는 문제도 자주 출제되고 있어요. X축 해석만 살펴보자면 시그마는 E 입실론이라는 식에서 입실론은 2분의 시그마라고 표현할 수 있고요. 만약 X축 힘이 아닌 Y축 또는 Z축 힘도 함께 작용한다면 포화성비를 이용해서 이렇게 한 번의 식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종탄성계수 E와 횡탄성계수 G, 포화성수 M, 그리고 최적탄성계수 K의
관계를 나타내는 식이 있는데요. 관계식은 이렇습니다. 조금 복잡하죠? 그래서 제가 좀 쉽게 외우시라는 의미에서 암기법을 적어봤어요. 에미야, 이 국에는 미역을 하나 더 넣고 삼촌 거에는 미역을 2개 빼라. 좀 웃기긴 한데 이렇게 외우니까 한 번도 저는 까먹은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따라해 보세요. 다음은 하중이 여러 갈래로 작용할 때 해석하는 방법입니다. 실질적으로는 물체가 여러 방향에서 힘이 작용하는 경우도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반드시 이해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첫 번째는 2개의 힘이 작용하고 있을 때는 이렇게 루트 P1 제곱 더하기 루트 P2 제곱 플러스 2P1 P2 코사인 세타로 구할 수 있고요. 세 점이 작용하고 있을 때는 라미의 정리를 통해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때 많은 분들이 힘과 각도를 연결짓기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는데요. 그림으로도 표현해 뒀지만 F와 세타의 관계는 짝이 되는 힘 F의 방향을 제외한 두 힘이 이루는 각도가 세타 값이 될 거예요. 다음은 열응력입니다. 물체는 열에 의해서 부피가 변화하게 되는데요. 이때 온도 변화에 따른 응력의 관계식을 나타내는 방정식입니다. 시그마는 2 곱하기 열계수 알파 곱하기 델타 T로 구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지금까지는 변형률에 대한 개념을 배웠지만 그래서 실질적인 변형량은 어떤 관계를 가지는지 배워볼 건데요. 후계 법칙을 기초해서 식 변형을 시켜주시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변형량 람다는 A2분의 PL로 구할 수 있게 됩니다. 가끔씩 자중에 의한 변형량도 출제가 되는데요. 이번에 22년 4회차에서도 출제가 되면서 조금 이슈가 됐었어요. 그래서 자중 부분도 반드시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어렵지 않아요. 자중은 길이 구간에 따라 다르게 작용하기 때문에 적분을 통해서 식을 만들어주게 될 거고요. 하중 P를 비중량 감마 곱하기 부피 AX로 풀어서 써줄 수 있고 식 변형을 통해서 정리해주면은 자중 고려 시의 변형량 람다는 2A2분의 WL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게 됩니다. 처음 보면은 조금 어려워 보일 수 있는데 전개한 식 천천히 해석해 보시면 하나도 어렵지 않아요. 그리고 지금까지는 하나의 물체만 고려한 해석을 했다면 여러 가지 조합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도 해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조합 해석은 크게 직렬조합과 병렬조합으로 구분할 수 있고요. 직렬조합에서는 전체 변형량을 물어보는 문제가 출제되기 때문에 람다 토탈은 람다 1 플러스 람다 2다 라는 걸 이해하시면 되고 병렬조합에서는 두 물체의 변형량은 일정하다 라는 조건을 가지고 각 소재에 걸리는 응력을 물어보는 문제가 출제되기 때문에 응력 관계식을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자, 다 와갑니다. 조금만 힘내주세요. 다음은 내압 응력입니다. 우리 압력 용기라고 불리는 원통을 해석하는 방법을 배우게 될 건데요. 이때는 두 가지로 나누어서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원주 방향 응력입니다. 가끔 원주 방향 응력이 어떤 건지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여기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시그마 1을 의미하고요. 원주 방향, 즉 반지름 방향 힘이 전 구간 길이에 작용하는 힘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개념 정리 단계니까 하나하나 다 설명드리진 않을 거고요. 내압 원통 해석 영상은 따로 있으니까 궁금하시면 따로 찾아보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지금은 원주 방향 응력은 2t분의 PD로 구할 수 있고 축 방향은 4t분의 PD로 구할 수 있었다. 그리고 내압 용기가 파괴 시에는 상대적으로 응력이 큰 원주 방향으로 파괴가 일어난다.
여기까지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시간 마지막 단계인 모어원 부분입니다. 모어원은 수직응력과 전단응력을 그림으로 가시화시킨 원을 말합니다. 기출문제에서는 매번 빠지지 않고 출제되고 있고요. 응력 해석뿐만 아니라 변형률 해석, 그리고 스트레인 로제트 해석까지도 가능하니까 반드시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하는 방법은 그림 보시고 순서대로 따라가 주시면 되고요. 단 중요한 부분은 전단 응력은 시계 방향이 플러스, 반시계 방향이 마이너스다 라고 두고 좌표 설정을 해주셔야 한다는 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한 자세한 설명도 모어원 영상 따로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어떤가요? 여기까지 해서 응력 변형률에 대한 이해 챕터까지 마무리 지어봤습니다. 강의에서는 제가 하나하나 설명드리면서 어떻게 흐름 잡아가야 하는지 알려드리다 보니까 조금 속도가 더뎌 보일 수도 있는데요. 재료역학 개념 정리는 다음 강의에서 마무리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공부하면 되는지까지 설명드릴 테니까 정리 잘 하시면서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 흐름 잡기 방법을 익히시면 정말 무섭게 성장하는 여러분들을 느끼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번거롭지만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챕터 2까지 한 번의 흐름 다시 한번 잡고 깔끔하게 영상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재료역학이라는 학문은 정지한 물체에 작용하는 힘과 이에 따른 변형을 연구하는 학문이라고 했고, 정하중은 수직하중과 전단하중으로 나눌 수 있었다. 그리고 수직하중에는 인장 압축 굽힘으로 세분화할 수 있었고, 전단하중은 직접 전단하중과 비틀림 전단하중으로 나눌 수 있었다. 여기서 우리는 같은 하중값을 주어도 물체의 단면적에 따라 물체가 받는 스트레스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를 통일화시키기 위한 개념인 응력 개념을 도입하게 됐다. 두 번째는 응력을 배웠으니까 변형률 개념을 배우게 될 텐데, 변형률은 말 그대로 치수가 변형되는 정도를 의미했다. 변형률도 응력처럼 수직 변형률과 전단 변형률로 나눌 수 있었고, 구하는 방법은 처음 길이분의 변형량으로 구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수직 변형률은 입실론과 입실론 다시 값의 관계가 있었고, 이는 푸아송비 또는 푸아송수라는 개념을 도입해서 표현하게 됩니다. 응력과 변형률에 대한 개념을 이해했다면 재료역학의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 응력 변형률 선도를 해석할 수 있어야 되는데, 크게 5가지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었고요. 응력과 변형률에 비례하는 구간인 비례 한계 구간, 기계 수명 인계점을 나타내는 탄성 한계 구간, 변형이 순간적으로 급격하게 증가하는 항복점, 물체가 견딜 수 있는 최대 응력 지점인 극한 강도, 마지막으로 물체가 국부적으로 급격하게 감소하는 네킹 구간, 이렇게 5가지로 나눌 수 있었습니다. 응력 변형률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을 이해했다면 조금 심화 단계인 이해 단계로 넘어갑니다. 단면적의 변화를 고려하지 않은 공칭응력과 공칭변형률이 있었고, 단면적 변화를 고려한 진응력과 진변형률 개념이 있었고요. 우리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일반적인 문제풀이와 실무에서는 공칭 개념을 이용해서 해석하기로 했었어요. 두 번째는 비례한도 내에서 물체의 응력과 변형률이 서로 비례하는 후계 법칙 시그마는 이 입실론이 있었고, 이를 응용해서 2축 응력, 3축 응력도 해석할 수 있어야 되더라. 계속해서 EGMK 4가지 항에 대한 상관관계식이 있었고, 이는 암기 팁을 이용해서 외우고 있으면 좋습니다. 물체에 하나의 힘이 작용할 때도 있었지만 2개, 3개의 힘이 작용할 때도 있었고, 2개의 힘이 작용할 때를 구하는 합력 개념과 3개의 힘이 작용할 때를 구하는 라미의 정리 개념을 반드시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특히나 라미의 정리식에서는 힘과 각도를 연결짓는 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다음은 열을 고려한 응력인 열응력에 대해서 배웠었고, 식은 간단하니까 설명 안 드릴게요. 그리고 지금까지는 변형률에 대한 개념을 배웠다면 실질적으로 그래서 얼마나 변형됐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변형량을 구하는 공식이 있었고요. 이때 요즘은 자중을 고려한 변형량 개념도 종종 출제되고 있었으니까 같이 이해해 주시면 좋고, 직렬조합 시에는 전체 변형량을 물어보는 문제가 출제되고, 병렬조합 시에는 응력을 물어보는 문제가 출제되더라 까지 알고 있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다 왔어요? 다음은 내압용기 해석인데, 내압 원통은 원주 방향과 축 방향 이렇게 두 가지로 해석해 줘야 됐고, 상대적으로 큰 응력이 걸리는 원주 응력을 고려해서 설계를 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챕터 2의 마지막 모원인데, 수직 응력과 전단 응력을 그림으로 가시화시킨 원을 의미했고요. 매 시험마다 빠지지 않고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순서는 천천히 따라가시면 어렵지 않고요. 조심하셔야 되는 부분은 문제에서 따로 언급이 없다면 전단 응력은 시계 방향이 플러스, 반시계 방향이 마이너스 좌표를 띠더라 정도로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챕터 2까지 흐름을 한번 잡아드렸는데요. 다음부터는 챕터 3부터 모멘트에 대한 개념부터 다시 들어갈 텐데, 제가 영상 업로드하기 전까지 이 챕터 2까지를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안 보고 쓰시는 연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도 고생 많이 하셨고요. 다음 시간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